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던 대형 교회 목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차츰 얇아지는 시기인 만큼 이 같은 몰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 주요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 싶었더니만 이제 몰카범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몰카범이 신도수가 9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무슨 몰카 사진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요. 아까 뭐 옷차림이 얇아지기도 하고 여름철에 짧아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지난해에 이런 몰카라든가 혹은 이제 성추행, 성범죄를 보시면 검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 많이 올라왔죠. 또 올해 보면 지금 경찰 관련 또 성추행 소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난해 올해의 트렌드를 보면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또는 공인으로서 타인 앞에서 대중 앞에서 좀 모범이 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38살의 목사님인데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치료를 받던 분이에요. 치료약을 드시던 분인데 이 치료약을 끊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충동이 올라오셨는지 이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이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이제 치마 가까이 이 스마트폰을 들이대던 것을 마침 순찰 경찰이 발견하고 잡은 겁니다. 뭐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이중 인격을 요구받는 직종들, 특히 이제 존경이나 근엄주의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조금 스스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좀 질환성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좀 이중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성장하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 일그러진 모습의 욕망을 가진 분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좀 계기로 단속 중요하죠. 여성에 대해서 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고요. 분명히 인식이 되고 엄벌에 처해져야 되지만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성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치료약 복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 좀 참작이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정신 상태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면 심신상실이나 미약으로 뭐 책임이 없는 걸로 될 수가 있지만 막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처벌함에 있어서 뭐 벌금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어떤 정신과 치료, 성범죄 충동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약간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것도 좀 참작이 됩니까? 그렇죠. 반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뭐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부분, 반성하는 부분,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치료 계획이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제주지검 전 부장 검사장 사건 마찬가지로 본인의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처벌함에 있어서 조금 감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겉으로만 반성하고 뭐 재범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이런 범죄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에 카메라 기기 등을 이용한 촬영죄거든요.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의사에 반해서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를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거의 다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막 수백 장, 수천 장 찍었다, 전과가 많다. 이러면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대부분 1회성, 2회성이면 어느 정도 벌금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또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범죄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 대부분 일회성이면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솜방망이 처벌했던 그런 지적이 있는 편입니다. 네. 이것도 문제네요. 네, 요즘에 그리고 보면은 의식하지 않고 찍힌 자연스러운 사진, 왜 도철 사진이라고 해서 네. SNS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몰카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기준이 애매하죠. 일단은 뭐 자신의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네.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을 한다면 예.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네. 그 이제 사람의 신병 문제, 그러니까 얼굴을 뭐 블라인드 처리한다든가 예. 모자이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사진을 찍고 게재하는 분이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 걸리면 예. 이것은 이제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것은 초상권 문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개인 블로그 같은 게 올렸다고 해서 수만 명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는 사람만 보다 보니 뭐 이 본인은 피해를 당했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의도치 않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죠. 네. 얼마 전에 한 사례를 보면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을 찍었어요. 네. 그 여성이 이제 상의가 짧아서 허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찍혔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이 이제 보여달라. 고소를 했고요. 네. 이걸 이게 성희롱이라고 성추행이라고 이제 고소를 고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은 허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는 아니다 해서 이게 그냥 무죄가 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성적 수치심은 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예를 들면 얼굴을 찍었든 뭐 목을 찍었든 허리를 찍었든 본인이 수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법원의 판단이 이제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네.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성적인 가해를 성희롱, 네.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가는데 이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이제 이러한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계에 있는 네.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네. 좀 애매하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는 어떤 부위거든요. 신체 네. 부위인데 뭐 성기라든지 이건 당연한데 네. 예컨대 손목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이게 애매한 겁니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허리가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수치심이 야기되는 사람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전신을 또 찍어도 괜찮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전신은 괜찮아요. 그렇죠. 100장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몇십 장을 찍었는데 그중에 20몇 장은 이 범죄에 걸리고 나머지 80장은 또 안 걸리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 이 범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은 괜찮고 네. 목은 또 된다는 게 있고 안 된다는 판례가 있고 네.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사람을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아예 처벌하는 게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판사가 그런 거를 다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사 본인이 느끼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웃기는 예를 얘기지만 예. 판사의 어떤 성적 어떤 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판사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허리는 그런 부위가 아니다. 그렇죠. 손목은 그런 부위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그냥 이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느끼는 거하고 법원 판사가 느끼는 거 달라졌다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네. 피서지에 가서 바닷가 해변을 찍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진이 걸렸어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경치를 찍다 보니 우연히 걸렸다. 찍힌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나갈 방법이 많고 앞으로 이런 이제 뭐랄까요? 어떤 법정 분쟁은 점점 많아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전에 우리가 벤치 여검사 사건도 그것이 어떤 사랑의 징표로 본다. 네. 뇌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판사마다 여러 가지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여지인데 네. 문제는 이 판사분이 이런 또 윤리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성들의 노출이 많아지고 옷이 짧아지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것이 굳이 뭐 이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네.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상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은 찍히는 분과 찍는 사람의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 네. 우리가 바바리맨의 경우에도 이제 점점 엄벌에 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가해자도 이게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자꾸 습관이 되고 이것이 도찰이 일반화되다 보면 범죄로 갈 수 있는 잠재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사전에 우리 사회가 제재하는 제도를 두는 것도 예방 조치가 아니겠는가. 네. 좀 이 어떤 사회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주에 화제가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잔혹동 씨라는 내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평론가께 여쭤보면 잔혹동 씨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10살 여학생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시를 원래 즐겨 쓴 것 같은데 58편의 시를 묶어서 솔로 강아지라고 하는 책으로 낸 거예요. 모 출판사가 책으로 출판을 해서 이제 서점에서 팔렸는데 그 58편 안에 이제 한 개의 시,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시가 학원 가기 싫은 날에는 엄마를 잔혹하게 가해야 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뭐 구워 먹고 씹어 먹고 뭐 이런 맞아요. 잔혹한 살인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그림이 사파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아가 앉아서 인간의 신체 부위를 뜯어먹고 있는 그림에 선혈이 낭자한 사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좀 이 고상하고 우수한 시라고 보긴 어려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분분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논란이 되자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언론도 타고 문제가 되자 출판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전량 그 서적을 회수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아버지는 변호사로 알려졌고요. 어머니는 시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회수하는 것은 출판사 재량이지만 폐기하는 것은 안 된다. 가처분 신청을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취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폐기하는 것까지도 동의한다라고 취하를 한 게 문제인데 어쨌든 어린 그 10살 아이의 좀 잔혹한 상상력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지금 이 문제가 터져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표현의 자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파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10살, 11살 아이가 있는데 정말 학원 보내면 인상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 어떤 아이의 마음으로 쓸 수는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58편 중에 한 편이 문제된 한 편이 그 그림 같은 게 너무 자극적으로 했던 부분 그리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의 어떤 문학적 재능이라든지 그걸 좋게 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어른들이 잔혹이라는 어떤 뭐 이런 뭐 프레임에 가다서 이렇게 또 예단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두 가지 시각이 좀 약간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린이의 상상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 건가인데 그렇죠. 머릿속에서의 상상과 가족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제한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정말 시로 쓴 이야기를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좀 위험하구나. 그러면은 뭔가 가르치고 계도하고 치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적 상상력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권장할 수 있고 고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어릴 때 잔혹한 상상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란 영화, 이 클레임 애니션이죠. 배트맨 시리즈 초창기에 감독을 했던 팀 버튼인데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부자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티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술로 이끌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예술적 상상력이 되는 거고요. 주먹을 잘 쓰는 아이가 뒷골목에서 놀면 깡패가 될 수 있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나오면 권투 선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의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 하는 이제 부모와의 인터랙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시의 출판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이의 상상을 공론의 장에서 너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럼 어린아이의 가치관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는 거구나. 아무 상상도 다 얘기해도 되는 거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재능 있다고 치켜 세워주는구나라는 잘못된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까 성범죄 얘기했습니다만 이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이 성충동은 다 느낍니다. 성충동은 죄가 아니지만 실행해서 성범죄가 되면 이건 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의 사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시를 출판하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10살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 업계의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좀 공포 이야기, 괴담 이런 책들이 잘 팔리니까 굉장히 많이 저수준의 책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가 할머니한테 듣고 자라던 무서운 이야기들을, 괴담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리즈로 판 게 많거든요. 많죠. 이번에 그 동시에 들어간 사파는 그런 이 유사한 분위기의 사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거
아이들에게 이제 괴담을 쓰게 만드는 이 출판의 좀 상업성 이게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가 무조건 가하다고만 보지 말고 표현의 자유, 창작력 다 중요한데 네. 그래도 수위를 정하는데 우리 사회 좀 공론이 함께 참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 스포츠 게시판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프로축구 스타인 이동국 선수가 자신의 그 SNS에 축구로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 두 분은 야구 혹은 축구 둘 중에 어느 걸 좋아하는지 제가 일단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혹시 저는 얘기를 보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야구 팬입니다. 야구 팬이셨어요? 야구 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동국 선수의 이 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아, 실제로는 야구를 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매일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네. 그리고 광고 수익이 되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매일 틉니다. 5경기를. 네. 근데 축구 경기는 이동국 선수 말처럼 잘 안 틉니다. 예.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예. 방송국이 좀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배분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데 네. 야구 경기 5개 10팀입니다. 예. 축구팀 제가 정확하게 10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최소한 몇 게임은 좀 공평하게 틀어야 되는데 안 틀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또 인기가 떨어지고 막 그런 측면에서 이동국 선수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잖아요. 네네. 아마 좀 이런 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대를 메고 이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러면 그렇죠. 또 다 똑같은 내용을 방송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방송하는데 나는 스포츠에 관심 없고 드라마 보고 싶은데 네. 드라마도 결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예능 많이 한데 예능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화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영방송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이동국 선수가 비판한 스포츠 채널은 지금 이 프로 팀들하고 공생관계예요. 상업 채널들입니다. 사람이 안 보는 걸 의무적으로 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틀어야 되니까 네.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프로야구에 그것도 좀 핫 이슈가 되는 경기만 동시에 방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동국 선수는 축구 선수니까 화가 날 만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동국 선수가 이 경기 잘 못하면 이 SNS 글 때문에 굉장히 욕 많이 먹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이동국 선수가 경기를 잘했어요. 네. 전북이 울산을 이기면서 네. 한 골을 멋있게 넣었는데 예.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좀 욕을 덜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신의 활약을 보여주고 싶은 건 또 스포츠 스타로서는 당연한 생각이겠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프로야구는 물론 이제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든가 네. 세계 경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청률이 높지만 축구는 A매치 시청률은 항상 높아요. 국가대항전은.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내 프로축구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예. 이것은 뭐 선수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구단과 또는 그 이제 축구를 좀 양성화하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TV 채널들 미디어들도 함께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국내 프로리그에서는 축구가 야구보다 좀 밀리는 거구나. 대중들의 쏠림 현상이 있구나라고 좀 느끼고 이동국 선수는 불만을 터뜨렸는데 불만을 터뜨리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열심히 이제 스포츠를 띄워주시고 예. 이슈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미디어와 구단들이 함께 노력해서 활성화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프로 구단들이 또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예. 오늘 슈틸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을 넣어서 이동국 선수는 기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축구 팬들이 관심 있게 볼 텐데 그 안배의 문제는 이동국 선수 혼자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좀 인프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네. 이동국 선수도 조금 젠틀하게 말을 쓸 필요는 있어요. 다 괜찮았는데 취지가 네. 마지막에 조금 센스위의 발언을 해서 네. 이 야구 팬들이 또 버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실력으로 승부를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야구 팬들은 억울하면 그럼 야구를 하든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글을 달고 뭐 나왔죠. 그랬는데요. 그렇게는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스포츠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서울에서요. 그 육아휴직을 쓴 아버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48%가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뒷받침돼서 그런 걸까요? 아마 크게 뭐 법제도가 바뀐 것 부분보다는 예. 홍보가 많이 됩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 뭐 관공서도 그렇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아빠 어디가 그 얘기 됩니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빠가 어디 네. 가셨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게 네. 어떻게 보면 아빠가 육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감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예전에는
법상으로는 인정됐지만 사실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공감대 형성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가 50%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용하는 분위기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제도가 맞아요.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아빠의 육아 참여의 만족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보면서 네. 법제도는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건데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법제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업마다. 또 좀 선진적으로 이걸 시행한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육아는 엄마의 문제만이 아니다. 예. 여성만 보통 우리가 경력 단절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여성이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적어도 뭐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 이렇게 휴직을 했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불이익을 많이 겪고 그랬는데 네. 그럼 남성들도 좀 육아에 참여해서 여성들의 커리어 우먼들의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남자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무슨 또는 이제 기업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네. 이 양성평등을 실천하려고 하는 남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직장 분위기에서 네. 너 뭐 팔불출이야? 당신 무슨 뭐 자식 바보야? 그럼 또 이제 뻘쭘하게 되니까 잘 안 네. 쓰던 것이 제도는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 쓰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네. 아까 아빠 어디 가도 말씀해 버리셨으니까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삼둥이, 쌍둥이에 대한 막 붐도 일어나고 또 네.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서 출산에 대한 촉진을 기업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로 보면은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좀 행복을 위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꺼리던 것을 이제 풀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저는 네. 앞으로 50% 넘어가서 7, 80% 정도의 남성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육아 휴직 제도를 이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제 이러한 것은 좀 본물을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남성이 가사일 돕는 거 이것도 이제는 일상화돼 있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저도 이게 이 육아 문제만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좀 다 커서 다행이지만 요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 때문에 차준마 있죠? 차준마를 새누리당이 이제 이 세준마라고 원용해서 이 지난 재보선에서 압승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자꾸 이 주방에 들어가라는 집안의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영향도 부분적인 요소가 되고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집안일을 가장이 나서는 게 일반화되는구나. 네. 아이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 엄마는 그 대신 돈 벌러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거고 이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이제 맡고 있던 장애 요인들이 하나 둘 제거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근로자인 아버지들, 근로자인 어머니들이 뭐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간다고 했을 때 뭐 회사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곤란하다 보니까 못 그렇습니다. 쓰는 건 있습니다만 근데 진짜로 정말 제도는 잘 갖춰져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거의 노동법은 사실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돼 있고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예. 필요하다면 자기가 선택해서 한 10시쯤 출근해가지고 조금 뭐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이용을 잘 못할 뿐입니다. 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남들 다 일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은 사실 갖춰져 있다고 성문화된 제도보다 조직 문화의 압박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거예요. 네. 직장 현장에 가보면 직장 상사의 눈치. 그러니까 이제 법이야 뭐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예. 다 서구 선진국에 못지않게 돼 있는데 그게 뭐 보스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혹은 자기 윗사람에 따라서 군대도 똑같은데 제도는 괜찮은데 결국은 인간관계의 눈치가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단계에 갔는데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제 법제도가 또 강화되는 쪽으로 또 확대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 조직 문화가 많이 조금 개방되고 있구나 하는 이제 느낌은 드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더 다채롭게 이게 우리가 개선되려면 장거래법이 문제인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예. 이게 다 정규직이 쓰는 거지 비정규직은 더 눈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년을 4년으로 늘리냐 마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좀 문호가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이제 이러한 제도도 더 많은 젊은 층들이 신혼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럼 우리 회사는 아이 많이 낳아도 오히려 장려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네.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기업과 개인, 가족이 상생하는 쪽으로 좀 흐름을 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건 좀 정부와 혹은 또 이제 기업들이 앞서서 좀 함께 타협을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당당하게 육아휴직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 다 커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